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돼버린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 예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다 아는 내용이다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경기도 화성에서 무려 10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고 사건은 그 잔혹함과 충격적인 범행 방식으로 인해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2019년 사건 발생 30년 만에 드디어 진범이 밝혀집니다. 범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 그의 DNA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사건의 진실을 드러냈죠. 긴 이야기지만 이춘재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그가 저지른 잔혹한 사건들까지 시간 순대로 따라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춘재는 1963년 1월 31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시골에서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란 그는 어릴 적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고 해요.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문제는 화가 났을 때 나타났습니다. 한번 터지면 부모님조차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했지요. 학교에서도 특별히 튀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좋거나 재능을 가진 학생은 아니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해요. 당시 그의 이런 모습은 특별한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성적인 아이로 보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시절 그의 내면에서는 뭔가 어두운 것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춘재는 1980년대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인 경기도 화성으로 돌아왔죠. 지금은 화성시 진안동으로 바뀐 곳인데요. 당시 그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청년으로 보였다고 해요.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면서 겉으로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결혼은 그의 삶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91년 그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그 가정은 곧 폭력과 불행으로 얼룩지게 됐죠. 이춘재는 아내와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가정 내에서조차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군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던 지역이었어요. 도시화가 진행 중이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어두운 시골길과 한적한 논밭으로 가득했죠. 가로등은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었고 길가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위험한 조건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의 과학수사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CCTV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DNA 분석 기술은 이제 막 도입되던 초기 단계였죠. 경찰 수사는 주로 목격자 진술이나 몽타주에 의존해야 했고 이러한 한계는 연쇄살인범이 흔적을 감추고 활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어요. 1986년 9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이 되면서 공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약 5년간 10대 소녀부터 5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이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됐어요. 대부분 밤길을 걷거나 외딴 곳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었죠. 사건이 반복되면서 화성군 일대는 공포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밤이 되면 문을 잠그고 외출을 자제했고 가족들은 서로가 무사히 귀가하기를 걱정했어요. 심지어 빨간 옷을 입으면 범인이 노린다
소문까지 퍼지면서 사람들은 실내에서 마저 옷 색깔을 신경 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더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건 범인의 매우 잔혹한 수법이었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결박이 된 상태로 발견됐고 목이 졸려 숨져 있었습니다. 범행에는 피해자의 속옷이 주로 사용됐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이춘재의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그는 일부러 외진 지역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제 198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춘재가 화성에서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은 많이들 아시는 1차부터 10차까지인데요. 살인을 저지르기 전 7차례의 연쇄강간 사건도 저질렀습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1986년 2월 8일 평범해 보이던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당시 20살이었던 회사원 최 씨였어요. 그녀는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죠. 원발이 고개 묘지 근처에 이르렀을 때 평범했던 밤이 갑작스레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은색 장갑을 낀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최 씨를 위협하며 묘지 근처로 끌고 갔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그는 그녀의 상의 폴라를 찢어 재갈을 물리고 아이의 단으로 손발을 결박했어요.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지배하려는 듯 말로도 괴롭혔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서 조롱했죠.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배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최 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1만 원을 빼앗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최 씨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범인의 모습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에 남긴 그녀의 증언 덕분에 범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났죠. 범인은 23살에서 26살 정도로 보였고 키는 약 165cm 정도, 체격은 왜소했고 계란형 얼굴의 스포츠머리였습니다. 은색 파카를 입고 교련복 상의에 밤색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꽤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첫 번째 사건부터 드러나는 이춘재의 태도는 소름 끼칠 만큼 치밀했습니다.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무력화하고 정신까지 지배하려는 그의 행동은 이미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음을 보여주죠. 1차 사건 이후 약 한 달하고도 12일이 지난 1986년 3월 20일 저녁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번 피해자는 당시 22살의 회사원 정 씨였어요. 그녀는 태안읍 황계리 논둑을 따라 평소처럼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춘재는 이번에도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정 씨의 어깨를 껴안으면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저항할 겨를도 없이 그는 정 씨를 논 아래로 끌고 갔죠. 거기서 스타킹을 이용해 그녀의 손을 묶고 잔혹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또 그의 칼은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를 무려 20군데나 찔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씨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씨 또한 침착하게 범인의 외모를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고 키는 165에서 170cm 정도, 체격은 작고 얼굴은 갸름했다고 합니다. 1차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범행은 더 대담하고 잔혹하게 변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화성 지역 주민들은 다시 한번 깊은 불안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했고 범인은 그림자처럼 그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죠. 2차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1986년 4월 3일 저녁 8시 30분경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27살이었던 이 씨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수원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황길이 입구에서 내린 뒤 농로를 따라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이 씨는 농로를 걷던 중 갑작스럽게 뒤에서 나타난 이춘재에게 습격당했어요. 그는 흉기로 그녀의 등을 3-4번 찌른 뒤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저항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강제로 70m 떨어진 논둑으로 끌고 갔죠. 그곳에서 그는 기저귀 천을 이용해 그녀의 양손을 결박했어요. 그러고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12만 원을 훔쳤고 이어 그녀를 강간했죠. 이 씨도 용기를 내서 경찰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했습니다. 1차, 2차 사건의 범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이춘재가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스타킹에서 기저귀 천까지 다양했지만 그의 행동 방식은 매우 일관적이었죠. 이 점은 나중에 그를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3차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2일 만에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1986년 4월 25일 밤 10시 30분경에 발생했는데요. 대체로 사건 발생 시간이 어두운 밤이죠. 피해자는 당시 39살로 식당에서 일하던 하 씨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병점 오리 진입로에서 약 300m 떨어진 개천뚝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병점 느티미 다리를 건너던 중 둑 아래에서 하 씨 역시 기습을 당했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흉기로 그녀의 옆구리를 무려 7-8회나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길옆 논으로 끌고 가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겨 손을 뒤로 묶고 발까지 결박했어요. 그리고 양말로 재갈을 물리고 팬티를 벗겨서 머리에 뒤집어 씌웠죠. 이후에는 똑같이 그녀를 강간하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이춘재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1,500원을 훔쳤어요. 4차 사건의 피해자 역시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진술할 수 있었죠. 13일 뒤인 1986년 5월 8일 밤 10시 40분경 5차 사건의 피해자는 43세의 가정주부 박 씨로 그날 태안읍 진안리 입구 쌍무덤 묘소로 불리는 지역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녀도 그저 항상 다니던 귀갓길을 걷고 있었죠. 이번에도 이춘재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박 씨를 기습했습니다. 범행 방식은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든 흉기로 옆구리와 등을 무려 19번이나 찌르면서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어요. 이어서 박 씨의 옷을 벗기고 치마의 안단을 찢어서 그녀의 양손을 뒤로 묶은 뒤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강간 후에도 이춘재는 그녀의 주머니를 뒤져 돈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격분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으면서 다시 강간을 했죠. 이춘재의 수법과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범행 패턴이 점점 더 잔혹해지면서 화성지역 주민들은 밤길을 걷는 것은 더 이상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니었고 주민들은 그저 안전을 기원하며 집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잡힐만 한데 여전히 잡히지 않았던 이춘재는 일주일 뒤인 1986년 5월 14일 밤 10시 30분경 또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48세의 여성으로 병점리 산업도로 둑을 따라서 병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춘재는 어둠 속에서 뒤따라오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죠. 피해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약 100m나 강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후 잔혹하게도 피해자의 치마를 벗겨 안감을 찢은 뒤 그녀의 손을 뒤로 묶었어요. 그리고 핸드백을 뒤져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뒤 강간합니다. 6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달 후였던 1986년 7월 중순. 피해자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마지막 사건인데요. 이번 피해자는 19살의 여성으로 사건 당시 황계리 경부철도 부근을 걷고 있었죠. 한적한 길이었지만 그녀는 이 길이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춘재는 피해자의 뒤를 조용히 따라오다가 갑작스럽게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칼을 대며 위협했죠. 겁에 질린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춘재는 그녀를 논둑으로 끌고 가서 파란색 천으로 입을 막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한 뒤 잔혹하게 강간을 저질렀어요. 이제 이야기는 화성 연쇄 강간 사건에서 본격적인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1986년 9월 15일 새벽 6시경 피해자는 당시 71세였던 이 씨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에 거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딸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는데요. 다음날 새벽 농사일이 걱정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되고 말았죠. 이 씨가 실종된 지 나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9월 19일 오후 목초밭에서 발견된 시신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다리는 X자 모양으로 복부에 밀착되어 있었어요. 주변에는 소지품들이 흩어져 있었고 풀밭에는 범행 당시의 끔찍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부검 결과 이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고 사망 시간은 처음에는 9월 15일 새벽 6시경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은 9월 14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로 수정됐어요. 안타깝게도 당시 현장에서는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문, 족적, 채모, 심지어 범행에 사용된 도구마저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죠. 수사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고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화성 연쇄살인의 첫 번째 사건은 이후 벌어진 연쇄살인들의 서막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1986년 10월 20일 밤 10시경 그날 26살의 박 씨가 또 하나의 비극적인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죠. 박 씨는 송탄시에 거주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그녀는 태안읍 성산리에 있는 수양 어머니를 방문했고 거기서 소개받은 남성과 맞선을 본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양 어머니는 마을 입구까지 그녀를 배웅했지만 박 씨는 약 1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을 향해 홀로 뚝길을 걸어가야 했죠. 그런데 이 길에서 그녀는 실종되고 맙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간절한 수색 끝에 실종된 지 3일이 지난 10월 23일 오후 2시 농사를 짓던 논 주인이 시멘트로 만든 농수로 안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발견 당시 상황은 참혹했죠. 박 씨는 알몸 상태로 웅크린 자세로 발견이 됐고 목에는 스타킹이 감겨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드라이버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상처가 4군데나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액살, 즉 목을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녀의 옷가지들이 두 근처에 흩어져 있었고 강간 흔적과 정액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우유팩, 담배꽁초 그리고 모발을 분석했죠. 국가수의 분석 결과로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이 역시 결정적인 단서가 되진 못했어요. 당시 경찰은 열심히 수사를 이어갔지만 과학수사의 한계와 범인의 치밀함 때문에 사건 해결에 실패했고 이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사실들을 통해 이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의 패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됐죠.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점, 목에 스타킹이 감겨있던 점 등은 이후 사건들과 강력히 연결되는 단서였습니다. 이춘재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6년 12월 12일 밤 피해자는 당시 24살이었던 권 씨였어요. 그날 밤 그녀는 태안읍 진안리의 한적한 농로를 따라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종됩니다. 실종 4개월 후인 1987년 4월 23일 한 농부가
길가 배수로에서 권 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납니다. 발견 당시의 모습은 역시나 충격적이었어요. 실종된 지 131일 만에 발견된 피해자의 사체는 부패가 너무 심해서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지만 소지품 중에서 이름이 새겨진 목도장이 발견이 되면서 신분이 확인이 된 거죠. 그녀는 목에 스타킹이 감긴 채로 숨진 상태였고 결박의 흔적도 뚜렷했어요. 부검 결과 권 씨는 사망하기 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시신에서 채취한 정액에서는 B형 혈액형이 검출됐죠. 이번 사건에서도 이춘재의 범행 패턴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권 씨는 외진 농가를 홀로 걷다가 이춘재의 눈에 띄었어요. 어두운 길목에서 덮친 뒤 그녀를 무력화하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버린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이번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당시 채취된 증거물은 많았지만 역시나 과학수사의 기술 한계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1986년 12월 14일 밤 11시경 앞선 3차 사건이 벌어진 지 고작 이틀 만에 이춘재는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는 22살의 이씨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근무를 마친 뒤 수원 시내의 다방에서 맞선을 봤는데요. 분위기가 좋아서 밤 10시쯤 맞선이 끝났어요. 이후 정남면에 있는 종점에서 하차해 약 1km 떨어진 집으로 가던 중 11시 5분쯤 이웃 주민 강 씨에게 목격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밤새 그녀를 찾았고 다음 날에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경찰과 주민들은 며칠 동안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실종 7일 후인 12월 21일 관항천 둑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들깨단으로 덮여 있었고 발견 당시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조사 결과 피해자는 큰 길에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약 200여 미터를 끌려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은 블라우스로 묶여 있었고 머리에는 거들이 씌워져 있었죠. 범인은 블라우스를 벗긴 뒤 다시 겉옷을 입혀놨는데요. 이건 단순한 살인 이상으로 엽기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임을 보여줍니다. 부검 결과 그녀 역시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점은 우산 손잡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난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견된 우산 손잡이와 손수건, 피해자의 모발 등은 모두 사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산과 소지품은 시신 곁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는데 이 또한 범인의 엽기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단서로 남았죠. 사건 당일 비가 왔고 피해자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서 혈액형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수건에서 검출된 침과 정액에서 B형 혈액형이 확인됐지만 피해자 본인도 B형이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과 대중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특히 범인의 엽기적인 수법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의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이춘재가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 중 절반도 얘기를 못했는데요. 점점 범행 수법이 잔혹해집니다. 1987년 1월 10일 한겨울의 추운 밤이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18살의 홍량으로 성폭행 후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죠.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사건 당일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수원 북문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8시 30분 그녀는 태안읍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고 8시 50분쯤 반정리 정류소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홍량도 실종됩니다. 다음 날 오후 1시경 볏짚을 옮기던 한 농부가 황계리 논둑에서 숨진 홍량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시신은
볕단 속에 숨겨져 있었고 발견 당시의 모습은 예상되시죠? 너무 참혹했습니다. 홍량은 다른 피해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발견됐는데요. 옷은 여전히 입고 있었지만 양손은 속옷으로 묶여 있었고 부검 결과 그녀는 털목도리로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죠. 정액이 검출되긴 했지만 혈액과 섞여 있어 정확한 혈액형 판별은 어려웠어요. 대신 현장에서 발견된 천조각과 음모에서 B형 혈액형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 이후 3차 사건의 피해자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연쇄살인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987년 5월 2일 봄비가 내리던 밤 4개월이 지났죠.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또 한 번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 피해자는 29살의 박씨로 비가 내리는 밤에 야근을 마친 남편을 위해서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날 박씨는 저녁 9시쯤 집을 나섰고 약 30분 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폭우가 내리는 밤길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서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예정보다 늦은 밤 10시 30분에야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한 남편은 아내가 보이지 않자 초조함에 빠졌고 밤새 동네를 다니면서 수소문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 후 박 씨의 마지막 흔적이 발견됩니다. 경찰 수색 중에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논바닥에서 그녀의 샌들이 발견됐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5월 9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아이들이 박 씨의 시신을 무덤 옆 나무 더미에서 발견합니다. 시신은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발견 당시 박 씨는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하의는 운동복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목에는 블라우스와 속옷이 감겨 있었고 그녀가 남편을 위해 가져갔던 우산은 갈기갈기 찢겨진 채 시신 곁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현장 조사 결과 400평이 넘는 고추밭에 피해자가 끌려간 흔적과 약 50m 길이의 범인의 발자국이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박 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의에서 검출된 정액에서는 A형 혈액형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의 남편 역시 같은 혈액형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다시 한번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들과 몇 가지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전 5건의 사건은 모두 1번 국도를 기준으로 한쪽 방향에서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으로 반대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건 간격이 약 4개월로 이전보다 길어졌죠. 하지만 피해자를 결박하고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수법은 동일했고 이는 이춘재의 범죄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서였어요.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죠.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6차 사건과 7차 사건 사이에 이번에는 수원에서 또 한 번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1987년 12월 24일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8살의 김양으로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김양은 어머니와 다툰 후 외출했다가 실종됐어요. 그녀는 수원 시내의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마지막으로 남문 근처에서 목격됐지만 이후 실종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양의 시신은 수원시 권성구 외곽 논둑에서 발견됐어요. 그녀는 알몸 상태였고 몸 곳곳에서 심한 외상이 발견됐죠. 특히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뚜렷했고 양손은 스타킹으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 역시 질식사로 밝혀졌고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현장에서는 정액과 머리카락 같은 증거물이 다수 발견됐지만 당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정액에서 B형 혈액형이 확인됐지만 이때 역시 기술적인 한계로 더 이상의 단서를 잡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장소가 수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됐죠. 이때 이춘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됐었는데요. 성당에서 6,200원을 훔친 혐의로 검거된 당시 16살의 명군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명군과 친구가 불을 피우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됐죠. 하지만 명군을 조사하던 중 담당 형사가 용의자를 고문하고 폭행하다가 고열이 발생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해당 경찰관들이 대량으로 징계를 당하거나 구속되는 바람에 사건은 후지부지됐죠. 용의자가 사망한 후 또 다른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결국 이 사건도 오랜 세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인해 비로소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여고생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어요. 심지어 시신을 발견한 장소도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죠. 명군만 억울하게 죽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형사 중 한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도 명군이 범인이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2019년 이춘재의 범행이 이미 밝혀진 뒤 명군의 형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생의 억울함을 토로했지요. 가족들은 막내 아들인 명군이 죽은 뒤에도 살인 용의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도망치듯 이사해야 했습니다. 형과 가족들은 당시 고문했던 경찰들의 사과를 원했지만 여전히 사과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약 8개월 뒤인 1988년 9월 7일 밤 화성 연쇄살인 7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화성군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 근처로 이 사건은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비극이었어요. 피해자는 54살의 안 씨였습니다. 그날 안 씨는 수원 시내에 있는 아들의 분식집에서 일을 돕고 저녁 8시 40분쯤 발안행 시내버스를 타고 가재리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귀갓길이었지만 그 길이 그녀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죠. 안 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불안한 마음에 이튿날 새벽부터 친척들과 함께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날 아침 9시 30분쯤 풀숲에서 발견된 건 이미 숨진 채 끔찍하게 방치된 아내의 시신이었죠. 발견 당시 안 씨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손은 블라우스로 묶여 있었고 양말과 손수건으로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치마는 벗겨졌다가 다시 입혀진 흔적이 있었죠.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과 함께 사인은 블라우스로 목을 졸라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끔찍했던 건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복숭아 2개 분량의 물질이 발견된 건데요. 이러한 심각한 난행의 흔적은 당시 경찰과 언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죠. 또 하나의 단서는 범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남긴 족적이었는데요. 이 족적이 논밭을 지나 마을버스 노선이 있던 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그곳에서 수원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것으로 추정하면서 수사를 이어갔죠. 당시 경찰은 버스 기사들을 전수조사했고 이를 통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용의자의 몽타주를 배포했습니다. 몽타주에는 용의자의 새끼손가락에 봉숭아물이 들어있다는 특징이 추가되어 있었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봉숭아물이 아니라 피해자의 혈흔이 이춘재의 손가락에 묻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사건들처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큰 공포를 안겼어요. 특히 범행 수법이 점점 더 엽기적이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 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성경찰서장이 교체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공포의 연쇄살인을 이어갔습니다. 8차, 9차 사건, 그리고 8차와 9차 사이에 벌어진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은
어린 피해자가 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1988년 9월 15일 피해자가 가족들과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밤 11시 20분경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는데 이후 자신의 방에서 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누명을 썼던 윤성여 씨가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사형을 구형받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20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요. 이후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됐죠. 이춘재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8차 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11월 2일자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더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은 1989년 7월 7일 화성군 원바리 고개에서 발생했어요. 어린 피해자가 실종된 후 사건이 미제로 남았고 이후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 사건 또한 그의 범행임이 드러났죠. 당시에는 아이를 찾기 위해 지역사회가 동원됐지만 끝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끔찍한 범죄들이 이어지던 중 이춘재는 또 다른 범행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살인이나 성폭행이 아니라 강도 예비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은 1989년 9월 26일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춘재는 흉기를 들고 이 주택에 몰래 침입했어요. 아마도 집이 비어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안에는 사람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범행은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강도 예비죄로 체포됩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춘재의 행동은 단순한 우발적 침입이 아니었어요. 흉기를 소지하고 주택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죠. 하지만 범행이 실행되기 전에 발각됐기 때문에 강도죄가 아닌 강도 예비죄로만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춘재는 결국 이 사건으로 구속됐지만 법원의 판결은 다소 관대했어요. 201일간 수감된 뒤 1990년 4월 19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겁니다. 당시 법원은 이춘재가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로 강도 행위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형량을 낮췄죠. 이 사건 이후 그는 다시 사회로 돌아왔고 이후에도 잔혹한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범죄는 다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끔찍한 기록으로 남게 되죠. 출소한 지 반년 후인 1990년 11월 15일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에서 피해자는 하교 중 변을 당했고 사건 현장에 남은 정황 증거들이 잔혹한 범행을 보여줬어요. 당시 발견된 물품과 증거는 이춘재의 DNA와 일치했죠. 이 증거는 그가 연쇄살인의 진범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991년 1월 26일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달 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17살의 여공 박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6시경 박양은 평소처럼 회사 기숙사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에서 실종되고 말았죠. 다음 날인 1월 27일 오전 10시 50분경 그녀의 시신은 청주시 가경동의 택지 조성 공사장 내에 있는 콘크리트 하수관 속에서 발견됩니다. 현장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깊이 2.5m에 달하는 하수도와 웅덩이들이 가득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는 끌려가 강간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26일 밤 9시에서 자정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같은 날 밤 또 다른 여성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2살의 여성 김씨가 납치돼서 하수관 쪽으로 끌려갔죠. 이춘재는 김씨의 스타킹과 바지를 사용해서 손발을 묶고 강간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이춘재가 방심한 틈을 타 결박을 풀고 도망치는 데 성공했어요. 이후 그녀는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경찰은 김 씨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 씨가 납치된 장소와 박양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 씨는 하수관 인근에 다른 여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박양을 먼저 납치해 살해한 뒤 같은 날 김 씨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때 김 씨는 범인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키 170cm 정도의 30대 남성으로 보였다고 증언했어요. 박양의 시신에서는 정액이 검출됐고 현장에서는 머리카락이 발견됐죠. 하지만 당시에도 국가수의 분석 기술로는 범인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이 사건도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잊혀졌다가 이춘재의 범죄가 다시 조명되면서 주목받게 됩니다. 당시 이춘재는 1991년에 이미 청주시에 있는 골재회사에 취직한 상태였고 아내가 될 사람이 그 청주시 골재회사의 경리였기 때문에 아내와 교제하던 시점에 이미 청주시와 화성시를 오고 가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1991년 3월 7일 밤 충북 청주시 남주동에서 또 다른 사건도 저질렀어요. 그날 오후 8시경 29살의 주부 김씨가 자신의 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눈은 공업용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고 입에는 스타킹이 물려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가 여러 곳에 남아 있었고 방 안 곳곳에는 범인이 남긴 폭력의 흔적이 가득했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집 안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제압한 뒤에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단서를 쫓았지만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고 말았습니다. 2019년 이춘재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했죠. 이 사건도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은 이춘재의 범죄가 단순히 화성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거주했던 지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당시 청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다음으로 이춘재가 저지른 또 다른 끔찍한 사건, 화성 연쇄살인의 마지막 10차 사건입니다. 1991년 4월 3일 화창했던 그날 이번 피해자는 69세의 권씨로 당시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에 거주하면서 그날은 수원시 메탄동에 사는 큰딸의 집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권씨는 저녁 8시쯤 오산리 버스 정류장에 내렸고 집이 있는 반송리로 걸어가던 중 실종됐어요. 다음날 아침 중장비를 운전하던 한 기사가 밭둑을 지나다가 우연히 권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권씨는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죠. 그녀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검은 스타킹이 목에 감겨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은 흩어지지 않았고 결박의 흔적이나 재갈을 물린 흔적도 없었죠.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2점은 상태가 좋지 않아 감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정액에서는 B형 혈액형이 확인됐어요. 하지만 이 사건도 장기간 미제로 남게 됩니다. 10차 사건은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결박이 없었던 점에서 다른 사건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때 모방범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하지만 2019년 이춘재의 자백과 그의 범행 방식의 일관성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 역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일부로 최종 확인됩니다. 이 사건 이후 이춘재는 더 이상 연쇄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공포는 여전히 깊이 남아있죠. 이번에는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잔혹했던 청주 처제 살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1994년 1월 13일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그의 폭력성과 잔혹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어요. 이춘재는 오후 2시 40분경 자신의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서 토스터기를 가져가라며 집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처제는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평소에도 자주 이춘재의 집을 방문해서 조카를 돌봤었기 때문에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처제가 집에 도착하자 이춘재는 그녀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나타나기도 전에 처제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는 당황하며 그녀를 제압했죠. 오후 6시 30분경 처제를 성폭행했고 이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졸라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철저히 준비된 듯 행동했어요. 시신을 자신의 집에서 약 880m 떨어진 철물점 야적장으로 옮겼고 시신을 파란색 덮개로 덮은 뒤 머리에는 비닐봉지와 청바지를 씌웠죠. 양손은 찢어진 속옷으로 묶고 전신은 스타킹과 가방끈으로 감쌌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의 태도였어요. 살인을 저지른 바로 다음 날, 이춘재는 태연하게 장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처제가 실종됐다며 신고했습니다. 그의 평범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는 그가 용의자로 의심받지 않았죠. 피해자의 시신은 이틀 후인 1월 15일, 철물점 주인의 아내가 눈치우기를 하던 중 발견됐어요.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춘재의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세탁기 받침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고 그의 집에 있던 테이프 뭉치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검출됐죠. 이춘재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 내에서 심각한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는 아내를 하혈할 정도로 폭행하고 겨우 2살 된 아들까지 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이후 아내가 가출하자 그는 분노를 처제에게로 돌렸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춘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수감 중이죠. 그리고 2019년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미제 증거물을 현대의 DNA 분석 기술로 다시 조사했어요. 그 결과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된 DNA가 청주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9월 이춘재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령 용의자로 공식 발표하면서 3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춘재. 하지만 DNA 일치라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2019년 10월 경찰 조사 중 스스로 자백을 했죠. 그가 털어놓은 범행은 충격적이었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청주와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강간 및 강간살인 사건 4건을 포함해서 총 14건의 살인과 수십 건의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당시 미제 사건의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했어요. 놀랍게도 이춘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의 장소와 방식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는 경찰 수사팀과 함께 사건 현장을 재현하면서 자신이 사용했던 결박 방식, 피해자들의 상태, 그리고 그날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놓쳤던 단서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었고 일관적이었죠. 거기다가 범행 장소와 세부 사항이 정확히 일치해서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약 30여 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재수사와 자백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죠. 저도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교도소에서 이춘재는 24년 동안 징계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모범수로 평가되었는데요. 그는 수감자 등급 중 가장 높은 S1 등급을 유지하면서 교도소 내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구제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생산적인 모습을 보였죠. 특히 손재주가 뛰어나서 도자기 전시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고 해요. 교도소에서 별걸 다 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열리는 종교 모임에 참석하면서 수감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자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그는 여러 차례 광복절이나 성탄절, 특별 사면 심사 대상자로 오르기는 했지만 사면되진 않았어요. 다행이죠. 심사에서 제외된 뒤에도 몇 년 더 기다려보겠다며 가석방이나 특사 가능성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수감 생활 동안 보인 그의 태도는 외부에서 드러났던 잔혹한 범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확인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모범수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백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가족들은 충격에 이춘재와 완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가석방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죠. 그는 이제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30년이란 긴 시간이 걸려 진실이 밝혀졌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도 범인이 누군지라도 밝혀져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아서 사건마다 아주 상세하게 담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춘재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